40년 전통, 국수집의 눈물, 그리고 어머니의 국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의 삶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 40년 전통을 이어온 한 곳이 국수집이 있습니다. 이 가게는 아버지의 평생 자부심이자 긍지였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칠순의 노모는 희망을 가득 품고 집안의 유일한 아들에게 이 빛나는 간판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가족의 희망이 계속 이어지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불과 3개월 후 아들이 가게의 모든 돈을 들고 연기처럼 증발해버릴 줄은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진짜 공포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튿날 탕가가 되어 돌아온 아들 대신 문을 두드린 것은 표정이 굳은 2명의 경찰관이었습니다. 경찰의 입에서 나온 말은 노모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의 야반도주 뒤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한없이 효자였던 아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기에 경찰까지 출동한 것일까요? 어떤 절박한 사정이 있었기에 흑심 식재료로 아버지의 평생 피땀이 서린 간판을 제 손으로 망가뜨려야만 했을까요? 세상의 비난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노모. 진실을 마주한 그녀는 산산조각 난 이 참담한 현실을 어떻게 수습해 나갈까요? 지금부터 이내 집 고기국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변해버린 국물 맛 뒤에 숨겨진 가슴 찢어지는 진실을 마주하러 말입니다. 제 이름은 이영자 리잉지. 올해 70입니다. 가게 셔터를 내리고 나면 서울의 오래된 이 골목은 그제야 하루의 소란을 뒤로하고 진정한 침묵 속으로 잠겨듭니다. 마지막 의자를 닦아 반들반들해진 나무 탁자 위에 올려놓을 때면 공기 중에는 지난 40년간 맡아온 익숙한 냄새가 감돕니다. 진한 사골 육수에 간장, 그리고 은은한 한약재가 섞인 그 향기 말입니다. 제 남편도 이 노인앙은 구부정한 등을 하고 화덕 앞에 서서 자기 나이보다 더 오래된 커다란 가마솥을 힘겹게 젓곤 했습니다. 솥 안에서는 다음 날 쓸 사골 육수가 뽀얗게 우러나오며 낡은 전구 불빛 아래 따스한 김을 뿜어내고 있었죠. 임자. 그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저를 불렀습니다. 새로 들어온 사태살 좀 꺼내줘봐. 이번에 새로운 조리법을 좀 써봐야겠어? 점점 굽어가는 남편의 뒷모습과 뜨거운 국물에 대어 붉게 부르트고 거칠어진 손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시큰거렸습니다. 이곳은 이내 집 고기 국수는 우리 부부의 평생이 담긴 곳입니다. 20살 남짓에 시집와서 냄비 하나와 탁자 2개로 시작해 이 작은 가게를 일구어냈습니다. 벽에 붙은 누렇게 바랜 신문 기사들과 유명 미식가들의 사인은 우리가 정직한 국수 한 그릇으로 바꿔온 훈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야속했습니다. 남편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심장이 좋지 않으니 밤낮 없이 일하는 건 무리라고 경고했지만 남편은 고집불통이었습니다. 자기가 없으면 국물 맛이 변한다며 솥 앞을 떠나지 않았지요. 국자를 젓는 것조차 힘겨워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 그의 손에서 묵직한 국자를 조용히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가게. 민석 아들, 이한테 넘깁시다. 남편은 잠시 멍하니 저를 쳐다보더군요. 복잡한 눈빛이었습니다. 민석 이는 우리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올해 45이죠. 직장 생활을 몇 년 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어중간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힘든 국수 장사를 물려받는 것에 대해 늘 망설였지만 장남으로서 언젠가는 짊어져야 할 책임이라는 걸 그 아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들 민석이와 며느리 지혜, 그리고 15살 난 손자 도윤이를 가게로 불렀습니다. 남편과 저는 평소 식사하던 작은 사각 테이블에 앉아 40년을 함께 해온 그 국자를 민석이의 손에 엄숙하게 쥐어주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바라보며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민석아, 오늘부터 이내 집 40년 간판은 내 것이다. 명심해라. 국물은 우리 얼굴이고 고기는 우리 마음이다. 먹는 장사는 좀 덜 남겨도 되고 몸이 좀 더 고돼도 된다. 하지만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 그건 바로 양심, 란할이다. 민석이는 우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40 넘은 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그는 두 손으로 국자를 받아들고 벽에 걸린 표창장들을 향해 그리고 우리를 향해 또박또박 맹세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이 간판 꼭 지키고 더 크게 키울게요. 그 순간 눈앞의 아들을 보며 저는 무한한 자부심과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것이 찬란한 계승의 시작이자 새로운 희망의 출발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이 우리 국수집이 파멸로 향하는 첫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결국 그해 겨울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가게를 물려준 지 채 반년도 되지 않아 어느 평범한 오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그토록 사랑하던 화덕 옆에 쓰러져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소박하지만 엄숙하게 치러졌습니다. 수십 년 단골 손님들과 이웃들이 찾아와 제 손을 잡고 위로했습니다. 이 노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정직한 장사꾼이었죠. 민석이는 영정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조문객들에게 아버지가 지켜온 가게 제가 목숨 걸고 지키겠다며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그 비통하면서도 결연한 모습을 보며 저 역시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래, 당신은 편히 가요. 든든한 후계자가 생겼으니. 민석이는 약속을 지키는 듯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곧바로 마음을 다잡고 가게 경영에 뛰어들었습니다. 확실히 아들은 남편보다 요즘 경영 감각이 있었습니다. 먼저 큰 돈을 들여 기름때 낀 가게를 싹 리모델링했습니다. 벽은 따뜻한 미색으로 칠하고 깔끔한 조명과 의자를 들여놓고 구석에는 화분까지 두니 가게가 몰라보게 젊고 세련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 배달 앱과 인터넷 주문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손님들이 굳이 이 낡은 골목까지 찾아오지 않아도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따끈한 고기 국수를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개혁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매출은 남편 때보다 훨씬 좋아졌고 점심때면 줄이 골목 입구까지 이어졌습니다. 낯설어진 가게 풍경에 조금 서운하기도 했지만 아들의 능력이 대견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을 걸곤 했습니다. 여보 봤수, 우리 아들이 당신보다 낫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상한 소리가 제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앞집에 사는 30년 단골 초애 여사가 어느 날 저를 붙잡고 조심스레 속삭였습니다. 영자씨 아들한테는 말하지 마. 근데 요즘 국물 맛이 예전처럼 진하지가 않아. 뭔가 좀 밍밍해졌어.
그 뒤로도 몇몇 단골들이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고기가 예전처럼 부드럽지가 않아. 뭔가 빠진 것 같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이 말들을 민석이에게 전했습니다. 아들은 장부를 정리하다 말고 고개도 들지 않은 채 귀찮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뭘 모르시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입맛은 슴슴한 게 대세예요. 건강 트렌드라니까요. 고기질에 대해 묻자 그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그건 저온 조리법인가 뭔가 하는 신기술이에요? 옛날 방식은 이제 안 먹혀요. 찜찜했지만 자신만만한 태도와 북적이는 손님들을 보며 더는 따질 수 없었습니다. 내가 늙어서 입맛이 변했나 보다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정육점 사장인 초의 서방을 만났습니다. 그가 저를 보더니 쭈뼛거리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누님, 이번에 들어온 소뼈가 참 좋은데 민석이가 통 안 가져가네? 그게 무슨 소리야? 민석이가 자네한테서 고기 받는다고 했는데 최 서방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민석이가 뼈 안 가져간 지 한 달이 넘었어요. 거래처 바꾼 줄 알았는데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소뼈를 안 쓰고 국물을 낸다고 그럼 그 국물 맛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넋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설마, 감히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영정 앞에 향을 피우며 빌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조리모자를 쓰고 자랑스럽게 웃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선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정말 뭔가 잘못됐어. 그리고 사단이 나기 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먼저 벌어졌습니다. 월요일 아침 평소처럼 시장에 갔다가 가게에 들렀는데 멀리서부터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광경이 보였습니다. 오전 10시 문을 열어야 할 시간인데 새 유리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영업 중 팻말은 준비 중으로 뒤집혀 있었고요. 불길한 예감에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전원이 꺼져 있어? 기계적인 안내음만 반복될 뿐. 저는 미친 듯이 근처 아들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비상열쇠로 문을 열자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 문은 활짝 열려 있고 옷가지들은 사라졌으며 며느리 화장대도 깨끗했습니다. 손자 도윤이 방에 가보니 책가방은 그대로인데 녀석이 애지중지하던 돼지 저금통만 사라져 있었습니다. 거대한 불행이 저를 덮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하루 종일 미친 사람처럼 전화를 돌렸지만 아무도 그들의 행방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굳은 표정의 사복 경찰 2명이 제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영자 씨 되십니까?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입니다. 아드님 이민석 씨가 식품위생법 위반 및 사기 혐의 그리고 고의부도와 관련해 조사가 필요합니다. 식품위생법 고의부도 단어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흉기처럼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경찰서의 차가운 조사실에서 저는 비로소 잔인한 진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보건소에 식중독 신고가 수십 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국수를 먹고 구토와 설사를 하거나 급성 장염으로 입원한 손님까지 나왔습니다. 위생과에서
비밀리에 육수와 고기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4시간 가마솥에서 우려냈다던 육수에는 소뼈 성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출처불명의 싸구려, 화학 농축 분말과 조미료 엑기스컨을 물에 탄 것이었습니다. 고기는 또 어땠냐고요? 남편이 그토록 고집하던 국산 생고기는 온데간데 없고 검역조차 받지 않은 밀수입, 냉동 저질 고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당국이 증거를 확보하고 압수수색과 영업정지를 하려던 찰나 아들 놈은 가게의 현금과 통장에 있던 1억 원 가까운 돈을 몽땅 챙겨 처자식을 데리고 어젯밤 11시 LA행 비행기를 타고 도주한 것입니다. 아들은 도망쳤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양심 두 글자로 지켜온 간판을 가장 비열하고 더러운 방식으로 박살내고는 비겁하게 도망친 겁니다. 저는 껍데기만 남은 차에 영혼이 찢겨나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영정 앞에서 울며 맹세하던 그 효자가 어떻게 사람 먹는 음식에 장난을 치는 악마가 되었단 말입니까? 경찰서를 나오니 하늘은 잿빛 걸레를 짜놓은 듯 우중충했습니다.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 길가게 앞 풍경은 지옥이었습니다. 유리문에는 노란색 폐쇄 명령 딱지가 붙어 있었고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기관총처럼 터졌습니다. 이영자 씨, 아들의 범행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들이 돈 들고 튀었다는데 사실입니까? 40년 전통이 다 가짜였습니까? 소비자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질문들이 칼날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저는 얼굴을 가린 채 도망치듯 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날 밤 뉴스는 우리 가게 이야기로 도배되었습니다. 추억의 맛, 인심 좋은 가게라던 40년 명성은 하룻밤 사이에 양심불량, 먹튀, 가족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인터넷 댓글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역시 믿을 놈 하나 없다. 화학 국물에 속았네. 부모 자식 쌍으로 사기꾼이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승에 있는 남편이 알면 피를 토할 노릇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생지옥을 살았습니다. 피해자들이 집 앞에 찾아와 소리를 지르고 거래처 사장님들은 밀린 돈 내놓으라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구청에서 날아온 수천만 원의 과태료 고지서는 저승사자의 초대장 같았습니다. 천하의 죄인이 된 70노모, 아들이 싸지른 똥을 제가 다 치워야 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과 노후에 쓰려고 모아둔 쌈짓돈, 그 피 같은 돈을 다 꺼냈습니다. 식중독 걸린 손님들을 일일이 찾아가 사죄하고 배상했습니다. 돈이 될 만한 세간살이를 다 팔아 거래처 외상값을 갚았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나날들 속에서도 도저히 풀리지 않는 의문 하나가 뱀처럼 제 마음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왜? 민석이는 천성이 악한 아이가 아닙니다. 어릴 때 개미 한 마리 밟아도 울던 아이였습니다. 돈 좀 더 벌겠다고 아버지의 간판을 손님들의 건강을 팔아먹을 아이가 아닌데 어느 날 밤 꿈에 아들이 나왔습니다. 시커먼 국물을 젓고 있는 아들에게 이게 뭐냐고 물으니 녀석은 뒤도 안 돌아보고 말하더군요. 엄마 미안해. 깨어나니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직감이 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 욕심이 아니다.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 다음 날 해 진력 저는 아들네 빈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거실에는 뜨따만 라면 상자와 먼지 쌓인 가구들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서재를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자 도윤이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잡동사니를 뒤지다가 구석에 구겨진 누런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학교에서 보낸 가정통신문 같았습니다. 학생단체 보험료 면제 안내문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저는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학부모 이지혜코님의 중증 질환 산정 특례 등록 확인. 중증 질환 며느리가 날짜를 보니 3개월 전 남편 장례식 직후였습니다. 기억을 되감아 보니 짚이는 게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혜의 안색이 유독 창백했던 것, 자주 어지러워하던 것, 살이 급격히 빠지던 것. 저는 며느리가 직장 스트레스 때문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설마 민석이가 그 짓을 한 게 지혜병 때문인가 희미한 희망과 더 큰 두려움을 안고 집안을 이 잡듯이 뒤졌습니다. 그러다 부엌 쓰레기통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습니다. 바닥에 눌어붙은 젖은 종이 뭉치. 조심스럽게 펴서 찢어진 조각들을 맞춰보았습니다. 대학병원 신경외과 진단서였습니다. 병명, 교모세포종 악성 뇌종양. 그리고 의사의 소견서. 국내 치료가 어려워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에 임상시험 및 수술을 권장함. 1차 예상 비용 최소 2억 원, 약 500만 대만 달러 이상 필요. 진단 날짜는 남편이 죽고 난 직후였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탐욕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갑자기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아내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상황.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내 아들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어리석고 파멸적인 길을 선택한 겁니다. 아내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아버지가 남긴 시간과 정성을 버리고 화학 가루와 밀수 고기를 택한 겁니다. 아버지의 명예와 손님들의 건강을 팔아 아내의 목숨 값을 마련하려 했던 겁니다. 가슴이 미어지면서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왜 엄마한테 말을 안 했어? 내가 그렇게 못 믿어왔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의 귀한 몸에 독을 먹여 내 처자식 살리자고 남의 집 귀한 식구들을 해쳐. 하지만 동시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저는 그 찢어진 진단서를 붙들고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요. 어머니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남은 돈을 털어 왕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집 국수를 먹고 자란 단골이었죠. 사정을 설명하고 진단서를 보여주자 그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돕겠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법적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변호사가 보증을 서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노란 딱지가 붙은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딱지를 떼어내고 먼지 쌓인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쓰던 낡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기름때 낀 화덕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아들의 흔적, 그 부끄러운 얼룩을 지우듯 바닥을 문질렀습니다. 더럽혀진 이 집을 다시 깨끗하게 씻어내야 했습니다. 일주일 뒤, 이내 집 고기 국수내는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개업 화환도 행사도 없었습니다.
그저 새벽 6시에 셔터를 올렸을 뿐입니다. 며칠 동안 파리만 날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기 뉴스에 나온 그 집 아냐 뻔뻔하네 라며 손가락질 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견뎠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시장에 나가 가장 좋은 국산 고기와 사고를 사왔습니다. 남편의 방식 그대로 24시간을 꼬박 고아냈습니다. 가격은 원가만 받을 정도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가게 앞에 작은 팻말 하나를 걸었습니다. 미린의 국수, 배고픈 분은 그냥 드시고 가세요. 첫 손님은 골목 입구에서 폐지를 줍는 할머니였습니다. 정말 돈 안 받아 저는 고기를 듬뿍 얹은 국수를 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허겁지겁 드시고는 고맙다며 꼬깃꼬깃한 빈 병 몇 개를 주고 가셨습니다. 다음은 근처 공사장 인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국수를 먹고는 말없이 가게 바닥을 청소해주고 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 2달. 진짜 맛을 아는 옛 단골들이 하나둘 호기심에 들어왔습니다. 국물 한 숟가락을 뜨자마자 그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래, 이 맛이야. 이 노인이 끓이던 그 맛이 돌아왔어. 그들은 다음 날 가족을 데려오고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기적처럼 가게는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국수를 먹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러 온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진심으로 갚으면 돌아온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몸은 부서질 듯 힘들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저는 국수를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역만리 타국에 있는 못난 아들 놈이 잃어버린 양심을 이 국수 한 그릇 한 그릇으로 대신 줍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국물은 소뼈만 우린 게 아니야. 내 놈의 참외와 이 어미의 사랑을 함께 끓인 거야.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가게는 예전의 명성을 거의 되찾았고 빚도 많이 갚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홀로 남으면 미국에 있는 아들 가족 생각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며느리는 살았을까? 밥은 굶지 않을까? 연락처도 몰라. 그저 매달 보름 남편에게 향을 피울 때 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그리고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가을 저녁, 오랫동안 기다려온 국제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거칠고 깊은 후회로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1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울분이 댐 터지듯 터져 나왔습니다. 욕을 퍼부어주고 싶었습니다. 네가 사람이냐 아버지 얼굴에 똥칠을 하고. 하지만 떨리는 입술 사이로 나온 건 긴 한숨뿐이었습니다. 아픈 건 좀 어떠냐? 아들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서가 돈은 다시 벌면 된다. 깨진 간판은 다시 붙이면 돼. 사람만 살아있으면 희망은 있는 거야. 준비되면 들어와라. 엄마가 기다린다. 전화를 끊고 밖을 보니 빗물에 젖은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제 눈에서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바람이 매서운 날 마감을 하고 육수통 뚜껑을 열어보려는데 현관 풍경 소리가 딸랑거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그 녀석이 서 있었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낡은 코트, 헬쑥해진 얼굴, 까맣게 그을린 피부. 손에는 다 해진 가방 하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지만 도망칠 때의 비굴함은 없었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며느리는 수술이 잘 끝나 호전 중이고
손자는 학교에 다니며 아들은 그곳에서 접시 닦기와 막노동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고향으로 엄마 곁으로 돌아와 죗값을 치르겠다고요. 제가 자격 없는 거 알아요.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말없이 소 뚜껑을 열었습니다. 뽀얀 국물을 한 국자 떠서 그릇에 담고 고기 몇 점과 파를 얹었습니다. 아들 앞에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먹어라. 아들은 국수를 받아 들고는 어린애처럼 펑펑 울며 국수를 삼켰습니다. 엄마, 이 빚 제가 평생 갚을게요.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벽돌을 날라서라도 엄마 돈 다 갚을게요.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국수를 먹는 아들의 등만 쓸어주었습니다. 어떤 빚은 평생을 두고 천천히 갚아야 하는 법이니까요. 실수는 누구나 하지만 돌아와서 무릎 꿇을 줄 아는 용기가 진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자는 낡은 전구 아래 국수 한 그릇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바깥바람에 가게 간판이 삐걱거립니다. 국물은 뿌리요. 양심은 근본이다. 이 국수 한 그릇이 집 나간 아들을 평생 기다려 다시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오늘부터 진짜 우리 집 이야기는 다시 시작입니다. 마무리. 이영자 여사님의 눈물겨운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40년 전통의 국수 한 그릇에 담긴 것은 단순한 맛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 아버지의 유산을 팔아버린 아들의 절박함,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묵묵히 다시 꽃을 피워낸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아내를 살리기 위해 양심을 저버린 아들의 행동,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가족의 생명과 직업적 양심, 그 딜레마 속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아들을 꾸짖는 대신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내민 어머니의 마음. 그것은 단순한 모성애였을까요? 아니면 삶을 관조하는 어른의 지혜였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